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그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사위가 달콤한 제안을 했죠. 아버지,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새 어선도 사고 규모도 키워보세요.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맡겼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량한 어부는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선착장에서 평생 어업에 종사해온 선장. 박동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의 손은 굵은 밧줄과 그물에 익숙해져 있었고 바다 냄새가 몸에 밴 진짜 어부였습니다. 동수야, 오늘 물때가 좋다던데 어디로 나갈 거야? 옆 선착장에서 준비하던 동갑내기 어부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멀리 나가서 광어 좀 잡아보려고. 요즘 광어값이 엄청 좋거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기상청에서 바람이 좀 센다던데. 걱정 마, 철수야. 이 바다가 내 집 안방이나 다름없잖아. 박동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선 한마음호는 15톤짜리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말 꼼꼼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엔진부터 그물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내 순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박동수는 여전히 아내가 좋아했던 방식대로 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그에게 사위 최민호와 딸 은정이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민호는 서울에서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매번 정장 차림으로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하고 도와드릴게요. 최민호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너희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아버지,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몸 관리만 잘하세요. 딸 은정이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 그리고 오랜 단골 생선가게 사장들이 보내준 부조금이 꽤 모였습니다. 거기에 어선 보험금까지 합치면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적금 3천만 원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박동수에게는 거의 평생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실 생각이세요? 어느 주말 저녁 최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저녁을 차려주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겠니, 민호야?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에서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투자라니, 그런 어려운 건 나한테는 맞지 않아. 박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은 어업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어선들 보세요. 전부 최신 장비로 바꾸고 GPS에 어군 탐지기까지 달고 있잖아요.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 가야죠. 그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좋은 기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어선도 새로 장만하고 규모도 키우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실력이면 좋은 배만 있으면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예요. 최민호는 정말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박동수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어부들이
최신 장비로 무장한 큰 배를 몰고 와서 좋은 어장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런 복잡한 건 나한테는 정말 어려워.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대신해 드릴게요. 저를 믿어보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니야.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3년 동안 대형 증권회사에서 일했어요. 투자 분석하는 일이 제 전문이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손에 끼칠 일은 절대 없어요. 은정이도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가 정말 그쪽 일 잘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주변 어부들은 조심하라고 말렸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가 박동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수야, 요즘 TV에서 투자 사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사위라고 해서 함부로 돈을 맡기면 안 돼. 그래, 돈 문제는 가족끼리라도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큰 돈은 더더욱. 하지만 박동수는 가족이라는 믿음과 사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낡은 어선을 새로 바꾸고 어업 규모를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한번 믿어보겠다. 우리가 가족이고 내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정말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박동수는 인생의 모든 돈을 사위 최민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고요한 파도 소리 뒤로 어둠 속에서 무서운 그림자가 조용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최민호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소나타를 몰고 다니던 그가 어느새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벤츠를 끌고 다녔습니다. 민호야, 차를 바꿨네? 박동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차는 박동수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 보였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바꿨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투자금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너무 비싸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리스로 탄 거예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최민호는 능숙하게 변명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박동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짝이는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시계도 새로 샀구나. 이것도 회사에서 준 거예요. 실적 좋은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 은정이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근처 김밥집에서 점심을 해결하던 그녀가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진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오늘 남편이 또 멋진 곳 데려와 줬어요. 이런 남편 둔 게 정말 감사해요.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남편 센스가 최고야. 박동수는 딸의 사진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식당들은 한 끼에 최소 10만 원은 넘는 곳들이었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들이었죠. 하지만 사위가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 가족이 잘 산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요즘 좋은 곳 많이 다니네. 네, 아빠. 요즘 남편 일이 정말 잘 풀려서 자주 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어선을 운영하려면 매달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 그물이 찢어지면 수리비가 또 몇십만 원씩 들었습니다. 민호야, 배 기름 넣어야 하는데 돈 좀 빼서 줄 수 있을까? 아, 그게요, 아버지. 지금 투자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묶여 있어서 당장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급한 돈인데. 아버지, 정말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중간에 빼면 지금까지의 수익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박동수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떼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져도,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선착장 임대료를 내야 할 때도 최민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더욱 이상한 것은 최민호가 평일에도 자주 부산에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착장에서 만난 어부들이 심상찮은 소문을 전해왔습니다. 동수야, 내 사위 말인데 요즘 서면 카지노에서 자주 보인다던데. 어부 이순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민호가 왜 그런 데 가겠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최민호더라고. 정장 입고 돈 막 걸고 있던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호는 서울에서 투자 일하는 애야. 박동수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어부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수야, 내 사위가 부산 경마공원에서도 돈 걸고 있다던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또 그런 헛소리냐. 진짜라니까. 우리 처남이 거기서 일하는데 직접 봤다고 하더라. 박동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여러 장의 은행 서류를 발견한 순간 박동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박동수 명의로 된 어선 한마음호와 집이 여러 군데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들에서 말이죠. 게다가 연체 통지서와 최고 독촉장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박동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땀과 눈물로 일궈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최민호가 언제나처럼 태연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투자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더 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내 집과 배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데 무슨 소리야? 박동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 절차였어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담보 절차라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권을 맡겨주셨잖아요. 도장도 맡겨주시고.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써야 했거든요. 최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투자를 해야 손실을 완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손실이라고. 손실이 났다는 거야? 일시적인 손실이에요. 투자라는 게 원래 이런 거거든요. 지금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전부 날아가요. 최민호는 오히려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 은정이마저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은정아,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어떡해요. 너희들이 내 동의도 없이 내 집과 배를 담보로 잡았다고. 그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은정이는 완전히 남편 편에 서서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빠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동수는 그 순간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속인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마저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한 딸이 남편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그날 밤부터 박동수는 홀로 진실을 찾는 외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을 새우며 최민호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수협에 있는 오랜 친구 이 과장을 찾아가서 대출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박 선장,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과장이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이거 전부 고리대금업체나 불법 사채업체에서 받은 대출이에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도박자금 조달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여기 보세요. 대부분이 카지노와 경마장, 그리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도박 중독자의 행동이에요. 박동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도박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냉정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장, 이 서류들 전부 복사해서 줄 수 있어? 당연히 드려야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박동수는 바로 그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동수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냥감이 되었던 박동수가 이제는 사냥꾼이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최민호가 저질러온 모든 죄악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수사대가 그의 모든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니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최민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9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본인의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네요.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비, 고급 레스토랑 식비, 명품 가방 등등. 이런 파렴치한 놈이. 박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카지노와 경마장의 출입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민호는 거의 매일같이 도박장을 드나들었고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까지 가입해서 밤낮 없이 돈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잃은 날도 있네요. 완전한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딸 은정이도 더 이상 남편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은정아,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구나. 남편이 저한테도 거짓말만 했어요.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곧 부자가 될 거라고 계속 속였어요.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선착장의 모든 어부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최민호가 도박장에서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민호가 서면 카지노에서 미친 듯이 돈 걸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김철수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새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돈 있다고 자랑하던 것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은 부산 경마공원에서 한 경주에 500만 원을 거는 것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민호는 완전히 사방이 막힌 궁지에 몰렸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민호는 장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9천만 원을 개인 도박과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고인을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이는 그제서야 남편과 완전히 선을 긋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구나. 법원의 도움으로 담보로 잡혀있던 어선 한마음호와 집은 경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모든 담보 설정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동수는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마침내 통쾌한 승리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구나. 박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어선 한마음호는 다시 평화로운 부산 앞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선착장의 모든 어부들은 박동수의 놀라운 끈기와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동수야, 정말 대단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구나. 오랜 친구 김철수가 감동스럽게 말하며 박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텐데. 역시 우리 동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버틴 진짜 남자지. 어부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동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은정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사죄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를 믿지 않고 그런 나쁜 남편의 편만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눈물이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못난 딸이었어요. 박동수도 눈물을 흘렸지만 사랑하는 딸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용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네, 아빠. 앞으로는 오직 아빠만 믿고 아빠 말씀만 들으며 살겠어요. 최민호는 교도소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무서운 죄를 철저히 반성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도박으로 가족을 파탄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박동수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딸과 아직 5살밖에 안 된 귀여운 손녀 소영이를 따뜻하게 보살피며 다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큰 배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세요? 소영이가 맑고 큰 눈을 반짝이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쁜 소영이 우유값이랑 맛있는 과자값 벌어와야지. 우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자갈치 시장 좁은 골목길에서 천진하게 뛰어노는 손녀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는 박동수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박동수가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둔 일기장은 훗날 부산 수산업협동조합의 소중한 자료로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동수 선장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수역 관계자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착장의 모든 사람들은 박동수를 끝까지 버텨낸 진짜 사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박동수는 사랑하는 손녀와 딸과 함께 다시 평범하지만 진짜 소중한 어부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바다로 나가 정성스럽게 그물을 던지고 저녁에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니는 그런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